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외환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번 학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위기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이 이론은 이제 크게 한 세 단계 거쳐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 첫 번째, 이 first generation 모델이라는 게 있고, second, 그다음에 third generation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first generation 모델이라는 게 나왔을 때는 처음부터 얘가 first generation 모델에 불리지는 않았어요. 이제 이 first generation 모델로 설명되지 않는 외환위기가 나오면서 second generation 모델이라는 게 나왔고, second generation 모델로도 설명 안 되는 외환위기가 나와서 이제 third generation 모델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first generation 모델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first generation 모델에 의하면 재정 적자가 심하고 장기간 지속이 되고, 그럼 경상수지 적자가 또 장기간 지속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고정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면 이 그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경상수지 적자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달러 계속 빨리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정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한 그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이 경상수지 적자가 심해지면 오래 지속되면 이제 외환 보유고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재정 적자가 심해져 버리면 그 다른 나라들이 돈을 빌려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빌리고 싶어도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 버리면 외환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겁니다. 이쪽이 이제 외환에 대한 수요가 되고 외환에 대한 공급이 돼요. 그 외환 보유가 충분하면 그 외환 보유가 이렇게 충분해 버리면 이 가격에 이 가격에다가 외환을 얼마든지 공급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외환 보유가 줄어드는 소리는 이 공급선이 점점 왼쪽으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또 동시에 외환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외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왜 지금 달러를 못 구하면 나중에 달러를 구할 수 없으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져요. 달러에 대한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달러에 대한 공급 확 줄어드니까 환율이 어떻게 되는 환율이 이 단계에 있다가 이 값에 있다가 갑자기 확 점프를 해버려요. 그죠? 환율이 급상승을 해버리면 그때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외환위기를 정의할 때는 환율이 점진적으로 오르는 걸 외환위기로 하지 않습니다. 급상승으로 인한 환율의 급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우리가 외환위기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제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게 97년도 이제 태국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 케이스가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설명되지 않는 이게 퍼스트 제너레이션 마저로 설명되지 않는 외환위기가 또 발생했어요. 그때 90년 초반인데 영국입니다. 그때 상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영국과 독일 사이에는 픽스드 레이트 스왑 컨트랙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환율로 이게 그 영국 파운드와 독일 마크 사이에는 얼마든지 돈을 교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 입장에서는 마크화에 고정된 환율을 하고 있어도 외환 보유고를 보유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원할 때는 얼마든지 마크를 빌릴 수 있으니까 그냥 독일 가서 달라 그러면 되거든요. 그냥 영국 파운드를 두고 영국 파운드를 독일에 주고 독일한테 그냥 마크 달라 그러면 줘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이제 외환 보유가 줄어든 것에 대한 걱정 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도 이제 이런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세컨드 제너레이션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어떻게 발생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이제 두 양국 간의 경기 변동상의 비대칭성이 있다. 경기 변동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한쪽 국가는 호황이고 한쪽 국가는 불황이고 또는 한쪽 국가는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한쪽 국가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을 때 그런 경우 우리가 경기 변동이 비대칭적이다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헤지 펀드들이 공격을 할 때 헤지 펀드 공격을 하고 그리고 또 이 크라이시스 일으키는 게 그 자체가 또 그 정치인들의 일단 선택일 수도 있다. 정치인 선택의 경우에 이런 또그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세컨드 제너레이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영국에서 발생한 이제 외환위기 경과를 이제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 그 당시에 그 독일은 막 통일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마크화를 통화량을 엄청 찍어댔어요. 엄청 찍어다 보니까 너무 오버 찍어내야 되는 바람에 독일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엄청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다 보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통화량을 막 줄여야겠죠. 통화량을 줄입니다. 그래서 통화량을 엄청 줄여요. 독일이. 그런데 이 고정 그 환율을 유지하려면 영국도 같이 파운드와의 공급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런 이제 투기 세력들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영국 입장에서 그 당시에 실업률이 너무 높았어요. 실업률이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통화량을 줄였다가는 경기가 더 침체된단 말이죠. 그래서 통화량을 줄일 수 없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본 한 명의 그 젊은 그 뭐라 해야 되나 헤지 펀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조지 소로스입니다. 그 당시엔 젊었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딱 보고 베팅을 한 거죠. 아, 이게 분명히 영국이 통화량을 못 줄인다. 그래서 통화량을 줄이려니 차라리 그냥 환율을 그냥 변동할지로 바꿀 거다.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도이치 마크를 이제 도이치 마크를 이제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빌리거나 사서 그다음에 산 다음에 이제 그 도이치 마크를 가지고 도이치 마크를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도이치 마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게 파운드를 빌려서 도이치 마크를 사는 거예요. 도이치 마크를. 그럼 파운드를 빌린다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파운드에 대한 수요를 늘린 거고 도이치 마크에 대한 공급을 늘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거 혼자서 안 되니까 다 같이 하자고 엄청 하는 거죠. 다 같이 하자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런 투자 전략 공개를 안 하는데 조지 소로스가 전 세계 투자 다 소문을 내가지고 같이 하자고 다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참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마켓에 대한 수요는 엄청 늘어나고 파운드에 대한 공급은 또 늘어나면서 이제 파운드의 가치 확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영국 중앙은행이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고정금리 포기를 해버리고 그냥 변동할지 가버린 거죠. 왜냐하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파운드의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경상수지를 개선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조지 소스가 이겼죠. 그래서 조지 소스가 이제 영국 중앙은행을 이긴 사람으로 이제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이때 보시면 퍼스트 제너레이션과 차이점은 퍼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이제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유를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외환 보유고가 고갈돼서 그런 건데 이 세컨 제너레이션에서는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지 않더라도 이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그죠? 그 금융이 발생한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제 퍼스트 제너레이션과의 공통점은 어쨌거나 그 나라에 영국에는 어떤 펀더멘탈한 문제가 있었어요. 펀더멘탈한 문제. 그러니까 이 태국 입장에서는 이제 재정 적자도 심하고 그 경상 수지 적자가 심하고 그리고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이제 실업률이 이렇게 높았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서드 제너레이션 모형이 나옵니다. 서드 제너레이션 모형을 이제 세컨드 제너레이션과 퍼스트 제너레이션 모형을 설명되지 않는 위기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 이제 97년도 외환위기입니다. 자, 이걸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죠. 이때 이 서드 제너레이션 모형이 그 모형에서 이제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우는 언제냐면 컨테이션 이펙트, 그냥 심리적인 효과. 그러니까 저 나라와 비슷한 나라에서 그 이제 외환이 발생했다면 아마 그 비슷한 나라에서도 외환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이런 컨테이션 이펙트, 전염 효과 플러스 이제 은행의 대체 대조표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발생할 수 있다. 그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체 대조표 문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은행들이 있습니다. 은행들이 있는데 어떤 은행들은 항상 이제 자산 쪽이 있고 부채 부분이 있죠. 근데 부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그 1달러로 이게 외국에서 1달러에 빌려오고 그 다음에 또 A라는 은행에서 1달러에 빌려오고 B라는 그 은행에서 1달러에 빌려오고 외국인이 빌려오고 그 다음에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러면 1달러에 빌려온다 1달러 빌려왔으니까 1달러를 1,000원으로 바꿔서 대출해 주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원화를 표시하면 부채는 3,000원입니다.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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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이고 그리고 돈을 이런 이제 라이빌리티 있으면 이걸 대출해 주겠죠. 그래서 기업 세계에다가 1,000원씩 1,000원씩 대출해 줍니다.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 미스매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커런시 미스매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이제 부채 쪽은 이제 달러고 내가 자산 쪽은 이제 원화. 그러니까 이게 그 커런시가 맞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듀레이션 미스매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빌려올 때 단기를 빌려오고요. 이쪽은 장기를 빌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외국 은행들 우리나라 장기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 또 약간 불안하니까 단기로만 다 빌려줘요. 그래서 두 가지 미스매치가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태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또 한보그룹이 또 망하는 사태 발생한 거죠. 그래서 환율이 조금씩 올라 버렸어요. 그 당시 1,000원인데 갑자기 1,200, 뭐 원래 시세는 800원 했지만 조금 올라 버렸죠. 이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1,000원에서 1,200원 올랐다 쳐보죠.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쪽에 자산 쪽은 요즘 3,000원이잖아요. 그죠?
빌려준 것도 3,000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채를 보시면 이게 1달러 1,200원이 되보니까 1,200원, 1,200원, 1,000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부채가 3,400원이 돼버린 거예요. 갚아할 돈이 3,400원인데 자산은 여전히 3,000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채가 더 많아졌어요. 근데 이 사실을 이제 외국에 있는 은행 A, B에 둘 다 안 거죠. 그러면 이 은행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돌려받거나 아니면 롤오버들, 그러니까 대출 연장을 해줄 수가 없겠죠. 당장 내가 이 돈을 빼지 않으면 내가 돈을 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은 이 A라는 은행과 B은행 둘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돈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에 있는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갚으려면 원화를 갚을 수는 없잖아요. 달러를 갚아야 되죠. 그럼 달러를 사야 돼요. 근데 이 달러를 사려고 하는 은행이 우리나라의 은행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은행이 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1200원에서 갑자기 1300원, 1400원. 그 당시에 외환위기 때문에 1800원까지 갔죠. 그죠?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환위기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서드 제너레이션 모형을 우리가 따로 밸런스 크라이시스라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어떤 펀더멘탈 문제가 없어도 우리나라에 어떤 펀더멘탈 문제가 없어도 이런 이제 컨테이션 이펙트와 그리고 은행의 대체 세율표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즉 커런스 미스매치와 듀레이션 미스매치가 있으면 금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모형이 바로 세 번째 The Third Generation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저기 외환위기에 대한 그 이론들이 되겠습니다.